로또 1등 다들 꿈꾸시죠. 돈만 많으면 고민이 사라질 것 같고요. 그만 일하고 편하게 살 거라 상상합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반대 장면이 많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큰돈이 축복이 아니라 병이 되는 경우요. 오늘 이야기는 스페인 제국입니다. 스페인은 로또가 아니라 아예 돈 나오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구가 본 적 없는 은이 쏟아졌고요. 순식간에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나라를 녹였습니다. 시간을 1545년으로 돌려볼게요. 지금의 볼리비아 안데스 고원입니다. 바람은 차고 땅은 메말랐고요. 그런데 그 황량한 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반짝임이 우연히 튀어나옵니다. 당시 스페인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랜 전쟁을 막 끝낸 직후였고요. 종교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장부보다 칼이 더 멋지다고 진심으로 믿던 사회였죠. 돈은 뒤로 미루기 쉬웠습니다. 한 원주민 남자가 라마를 쫓다가 비탈에서 휘청했다고 전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풀덤불을 붙잡았는데요. 뿌리가 뽑히며 땅이 갈라졌고 은빛 줄기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부자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광산이 아니라 산 자체가 광석 같았던 곳이죠. 스페인 사람들은 눈을 의심합니다. 찾던 꿈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도시가 자랍니다. 포토시라는 이름이 커졌고요. 몇십 년 만에 유럽의 큰 도시들과 비슷한 규모로 불어납니다. 돈 냄새가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4,000m 안팎이라 걷기만 해도 숨이 가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한탕이 아니라 한 시대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일손이었습니다. 은이 산에 있어도 캐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스페인은 해법을 잔혹하게 잡아버립니다. 강제 노동 동원 제도였습니다. 원주민 남성들이 끌려갔고요. 어두운 갱도에서 긴 교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햇빛을 오래 못 보고 무거운 자루를 사다리로 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죠. 그 은화를 꽉 쥐면 손이 더럽혀질 것 같다고요. 구가 단단해질수록 누군가의 삶이 얇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채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석의 품질이 낮아서 그대로는 은이 잘 안 나왔죠. 스페인은 기술을 가져옵니다. 수은을 쓰는 정년 방식입니다. 당대의 산업 혁신이었어요. 부순 돌가루에 수은을 섞고 그걸 밟아 섞어 반응시키는 방식이죠. 위험하고 독한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강했습니다. 은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문이 여기서 열립니다. 결과는 숫자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1550년대 이후 수세기 동안 중남미 은이 세계 시장을 흔들었고요. 그 흐름의 큰 끝이 스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응애를 쌓고 유명한 은화도 찍어냅니다. 무역상들이 믿고 받는 사실상의 국제통화가 됐죠. 돈의 언어가 통일되니 거래가 더 빨라졌습니다. 보물선단은 거대한 행사였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모여 무장한 함대가 움직였고요. 배는 무게로 물에 잠길 만큼 은과 물품을 싣고 왔습니다. 항구엔 기대가 가득했겠죠. 스페인은 유럽의 슈퍼파워가 됩니다. 강한 보병 전술과 큰 해군, 그리고 끝없는 현금 흐름이 있었죠. 성당은 커지고 장식은 화려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 착각이 나옵니다. 은더미를 보며 우리는 부자다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돈이 곧 부라고 너무 빨리 결론을 냈습니다. 이 한 줄이 비극의 시작이죠. 돈은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부는 따로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도구, 배 이런 걸 만들어내는 힘이죠. 생산력이 줄면 돈이 많아도 비어집니다. 은은 마치 진통제 같았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당장은 아픈 게 덜하니까요. 그러다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경제의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밭을 떠나기 쉽고요. 대장장이는 망치를 놓기 쉽습니다. 왜 힘들게 만들까요? 배만 기다리면 은이 들어오는데요. 노동과 보상의 연결이 느슨해집니다. 세비야의 구두장인을 떠올려보죠. 항구로 배가 들어오고 선원들이 은을 들고 쏟아집니다. 군인도 귀족도 다들 새 구두를 찾습니다. 장인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요. 빵집도 가격을 올리고 집주인도 월세를 올립니다. 옷감도 공구도 줄줄이 비싸지죠. 모두가 나만 안 올리면 손해라며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양이 늘었는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 상태요. 스페인과 유럽은 처음 겪는 속도로 흔들립니다. 당시엔 재앙처럼 느껴졌겠죠. 기록에 따르면 물가는 장기간 크게 뛰었습니다. 문제는 임금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은이 넘쳐도 식탁은 더 가벼워졌죠. 여기서 기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에 은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못 삽니다. 돈은 늘었지만 돈의 힘이 약해졌거든요. 주머니는 무겁고 생활은 가벼운 상태요. 그리고 더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내 생산품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외국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죠. 수입이 늘고 국내 산업이 눌립니다.
스페인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빠져나갑니다. 식료품, 무기, 배, 옷을 사오기 위해서였죠. 은이 경쟁국의 공장을 키운 셈입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장사나 기술이 멋없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커집니다. 이상형은 일하지 않는 작은 귀족이었죠. 손을 더럽히기보다 체면을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젊은이의 꿈도 달라졌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꿈보다 은이 도는 곳 가까이에서 월급 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관료 조직이 불어나고 민간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겉은 더 화려해집니다. 금빛 장식, 비싼 옷, 큰 건물. 하지만 속은 비어갑니다. 새 기술과 새 산업이 잘 자라지 못했거든요. 돈을 쓰는 법만 늘고 만드는 법이 약해졌죠. 게다가 구조가 위험했습니다. 제국의 안정이 나무배 몇 척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폭풍이 오거나 배가 늦으면 국가 재정이 바로 흔들립니다. 여기서 필리페 2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세계의 규칙을 정하고 싶어 했죠. 종교 전쟁, 패권 전쟁이 겹치고 돈은 더 빨리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들어올 은을 미리 써버립니다. 전쟁은 늘 현금이 듭니다. 병사 급여, 식량, 무기, 그리고 먼 지역의 보급이요. 특히 네덜란드 전선은 거리도 길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더 커집니다. 국내 산업이 약해지니 무기까지 외국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또 해외로 나가고요. 결국 스페인이 캐낸 은이 스페인과 싸울 세력의 자금이 되기도 했죠. 영국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바다에서 스페인 배를 노리는 세력이 있었고요. 필리페 2세는 큰 승부수를 던집니다. 1588년 무적함대 원정입니다. 배 130척 규모로 알려진 초대형 작전이었죠. 그런데 돈이 당장 모자랍니다. 그래서 단기 고금리 대출을 씁니다. 당시 금융가들이 돈을 빌려주고 보물선이 오면 갚는 구조였죠.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초고금리 단기 대출을 반복한 셈입니다. 문제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변수 덩어리고 바다는 더 그렇죠. 무적함대는 전술과 날씨 문제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배는 망가졌고 대포도 잃었지만 빚은 남습니다. 이자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여기서 스페인의 은 중독이 빚 중독으로 변합니다. 결국 이자가 세금을 삼킵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이 원금을 줄이기보다 이자 내는데 먼저 들어가죠. 그러면 또 빌려야 합니다. 나라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탄 겁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세금 징수권을 팔고 자기도 팔고 농민을 더 쥐어짜죠. 당이 현금은 만들지만 장기 체력은 더 약해집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갈까요? 항구에 도착한 은이 곧바로 채권자 장부로 넘어갑니다. 스페인은 스스로를 위해 쓰기 전에 빚 갚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557년 큰 사건이 터집니다. 스페인이 채무 지급을 멈춥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지금은 못 갚겠다를 선언한 거죠. 유럽 금융이 흔들립니다. 그 충격은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대출이 얼어붙고 상인들은 불안해집니다. 돈이 멈추면 물건도 멈추죠. 당대 유럽에 큰 경고음이 울립니다. 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과 수입 의존이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빌립니다. 이번엔 더 비싼 금리로요. 그리고 또 흔들립니다. 이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현장에선 더 거친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가 밀리면 군대는 불안해지고 질서가 무너질 수 있죠. 스페인은 전장과 후방에서 동시에 피로해집니다. 국내 시장도 말라갑니다. 은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안에서는 거래할 돈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구리동전 대량 발행입니다. 가치가 약한 돈을 많이 찍어낸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좋은 돈은 숨기고 나쁜 돈은 쓰게 된다는 걸요. 은화는 쌓아두고 구리동전만 돌기 시작합니다. 시장 신뢰가 갈라집니다. 경제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위층은 은으로 거래하고 아래층은 약한 동전으로 버팁니다. 중간층이 얇아지고 생활은 더 불안해집니다. 인플레이션 위에 또 인플레이션이 얹힌 셈이죠. 시간이 지나며 광산도 약해집니다. 광맥이 얇아지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대체 산업을 키우지 못했죠. 버팀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도시의 활력도 꺼집니다. 장인과 상인이 줄고 거리가 한산해집니다. 농촌은 더 버거워지고요. 한때 세계를 쥔 제국이 긴 침체로 내려앉습니다. 반대로 누가 올라갔을까요? 스페인의 은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자본으로 배를 만들고 공장을 늘리고 금융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딱 나옵니다. 부는 땅속 금속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교육, 기술, 제도, 그리고 생산 현장의 자신감이요. 돈은 그걸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요즘도 쉽게 들어온 돈이 나라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자원이 단기 호황을 주고 장기 체력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핵심 광물도 비슷한 고민을 줍니다. 리튬, 구리, 니켈처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원이죠. 돈이 몰리면 기대도 커지는데 그럴수록 산업 다양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겪은 함정과 닮았습니다. 그럼 해법은 뭘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들어온 돈을 그냥 쓰지 말고 미래 생산력을 사는 데 써야 합니다. 둘째, 변동성을 견디는 규칙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자원 수입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큰 기금에 모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죠. 완벽하진 않아도 돈이 경제를 망치지 않게 설계한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너스, 상속, 코인 대박 같은 뜻밖의 큰 돈이 들어오면 먼저 소비가 아니라 기본기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현금 흐름, 부채, 그리고 배울 시간요. 돈이 갑자기 늘면 세상이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실력과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돈이 나를 끌고 가고 나는 돈을 따라 뛰게 되거든요. 스페인의 비극은 간단합니다. 일과 보상의 연결이 끊기고 돈과 부를 착각했고 그 착각을 빚으로 연장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화려한 껍데기와 긴 피로였죠. 그러니 오늘의 한 문장만 챙기시면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만들지 더 중요해집니다. 생산할 힘을 키우면 돈은 따라오고 오래 갑니다.